안녕하세요. 어린이병원에서 완화의료와 재택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김민선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계속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계속 후회하면서 있었는데, 사실 그 최인하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와 내용에 힘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주로 의료진들께서 진료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의뢰해 주셔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의뢰들을 받고 다양한 의뢰가 있지만, 여기 써 있는 이런 의뢰들도 꽤 드물지 않게 종종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생후 30일 된 아이인데 출생할 때 뇌손상이 심하게 있었고, 그래서 중증 장애가 예상된다. 앞으로의 상황들 때문에 의뢰를 드린다. 또 9살 남자 환자고 이전에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작스러운 뇌염으로 진단을 받고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다. 또 14살 중1 남자아이인데 난치성 뇌종양이고 여명이 1년 미만이다. 7살 여자 환자고 이제까지 쭉 계속해서 잘 치료를 받아왔었고, 한 번 종양 재발해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재발을 했다. 그리고 조금 운동 동작이 좀 이상해서 계속 진단을 하던 중에 결국 지금 3살인데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경근육 질환으로 이번에 진단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몇 년째 이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의뢰를 받고 환자를 만나는 준비를 하면서 좀 소화하는 시간이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좀 빨라졌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잘 적응되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선생님들이랑 자주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그냥 왜 이렇게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할까? 아이들은 정말 죄가 없는데 왜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까지 가혹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냥 저희끼리 답 없는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제가 한 41살인데요. 42살이군요, 이제. 아직 제가 나이가 충분히 들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는 아직 사실은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프 스트레트닝 컨디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름도 사실 좀 너무 싫은 이름인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신경계 질환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도 있고, 사람 아시는 것처럼 뭐 소아암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너무 기간이 짧게 태어난 미숙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24세 이하의 이런 질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게 14만 명,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이유가 너무 적어서인가? 너무 많아서인가? 이거를 생각하는데요. 전체 그 인구, 24세 인구 중에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고 그저 TV에 나오는 아이들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아이들도 1,300명 정도 매년 있는데요. 이 숫자도 늘 생각합니다. 이 숫자는 너무 많은가? 너무 적은가? 너무 적어서 관심을 갖기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일 우리나라의 세 가정에서 이런 질환으로 아이를 잃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를 잃는다는 건, 전 모르겠어요. 웰다잉, 아까 유상원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웰다잉이라는 표현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자녀의 삶의 질을 점수로 평가하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여쭤봤을 때, 굉장히 분포가 좀 크긴 했지만, 4.8점 정도, 그러니까 보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호자로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질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4.6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유를 좀 여쭤봤을 때요.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면역 결핍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일상적인 활동, 그 나이에 해야 하는 그냥 즐거운 삶 같은 그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제한되고, 친구를 사귀기가 너무 어렵고,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쉼없이 계속되는 치료들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 사실 계속 있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실제로 질병 때문에 생기는 고통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사회에서의 인식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아이랑 이제 그 형제 자매를 데리고 미술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고, 그랬더니 이런 아이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내용들, 여러 가지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계속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그리고 아유 조심하지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옆에서 계속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었고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들을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석션이나 또는 입으로 먹지 못하고 튜브로 음식을 좀 먹어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 주로는 엄마거나 아빠셨는데요. 이제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여쭤봤을 때 거의 24시간 중에 14.4시간을 환자 돌봄에 쓰신다고 하셨고, 수면 시간이 5.6시간인데 대부분 굉장히 끊어서 자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모니터 소리가 뭔가 알람이 울리면 바로 깨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어서 자고 중간에 이제 석션을 해주면서 지낸다라고 하셨고, 이제 그 82.9%, 응답자의 82.9%가 1년 동안 3일 이상 쉬어본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 만나면서 많이 생각하는 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 데도 맡길 데가 없을까? 부모님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인공호흡기 가지고 있는 아이 또는 산소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입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맡아줄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원을 안 하기로 하고 집에서 보신 경우도 있었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상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들을 좀 버버팀을 가져왔는데,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냥 실감이 안 나고, 그래서 버티다가 어느 날 밤에 병동 밖 복도에서 통곡하고 울었다. 치료를 계속하면서 집은 버려져 있고 가족들이 만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하는 건 꿈도 꾸기가 어렵다. 아이한테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런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계속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확 무너지는 것 같다. 의료진이랑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모가 매번 결정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랜덤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많은 질병은 랜덤이고, 그렇게 해서 그 1%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인데요. 그냥 왜 이런 고통들이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거에 이제 당첨된 사람들이 조금은 좀 덜 외롭게, 덜 고되게 통과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요즘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환자의 보호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만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면 좀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다르게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그마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 2015년부터 저희가 좀 자그마하게 이런 작업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2018년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이제 예산과 그리고 후원자들께서 같이 주시는 후원금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세 이하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좀 같이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를 여러 팀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들인데요. 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게 완화의료 팀이 하는 일이 제가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아이와 가족들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사와 간호사만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 선생님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님이 여러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증과 증상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리적인 지원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고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놀이치료사나 미술치료사님들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관련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신 상황들이 있어서, 또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드리고, 이게 사실 뭐 무조건 100% 옳은 결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들을 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호전되어서 퇴원하거나 학교 복귀할 때 환경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질병이 악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증상 조절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임종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 2019년에 저희가 이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복지부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그 24시간 간병을 하고 계시다는 부모님들이 인터뷰와 이제 설문조사에서 많이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많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집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걸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응급실에 전화해서 이 아이를 모르는데 갑자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응급실에 오라고 하는데 응급실에 오면 별 문제도 아닌데 왜 왔냐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이가 한번 이동을 하고 나면은 막 가래 많이 끓고 되게 힘든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사람에게 계속 물어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자 관리라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같이 연락하고 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하고 방문 재활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인데요. 사실 이게 내년 2023년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파이트 케어 센터라는 것이 내년에 여기 서울대병원 바로 옆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리스파이트 케어는 뭐냐면, 이렇게 24시간 간병을 해야 되는 보호자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들을 왜 병원에서 맡아야 하지?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을 복지 서비스에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도 봐주지 않을 정도로 중증 질환 아이들이고, 계속해서 석션을 해야 하고, 또는 그 의료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의료시설에서 전혀 받지 못하고 복지시설에서는 당연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어서 그냥 독박으로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의료기관에서 믿을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돌봐주는 시기를 주는 거고요. 그 시간 동안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다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좀 회복의 기회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적자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여러 복지부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원금도 열심히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어린이병원 후원에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많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들을 저는 그냥 좀 보이지 않는 손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작은 수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거에 응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사히 개소해서 몇 년간 열심히 잘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말하는 완화의료의 정의인데요. 미국 소아 청소년과 학이 사실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길게 생존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도 이제는 생존하게 됐는데, 시간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시간에 삶을 더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튜브와 채팅창에서 질문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장 질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소아 완화 의료를 권유받는 것을 사망 선고라 여기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해소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는 사실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초반에는 제가 진짜 병실에 이렇게 다가가기만 해도 되게 흠칫 놀라시고 막, 왜 저희한테 오시는 거죠? 막 이런 반응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부모님들이 먼저 권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의료진이 의뢰하기 전에 부모님이 완화의료라는 게 있다는데 의뢰를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 되게 많아서 그냥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병원들이 지금 현재 10개 기관에서 소아 완화의료 시범 사업 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김민선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힘써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이제 넥슨처럼 우리 큰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저희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